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는 30대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성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진한 믿음이 저를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오신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상가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셨고 아파트도 여러 채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무척 여유로운 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재산에 기대어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고 제 전공을 살려 사회복지센터에 취직해 제 힘으로 당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면 늘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말을 맞아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러 갔던 보호소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성식이었습니다. 성식 씨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보호소에서 만난 그의 첫인상은 참 맑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는데요. 학대받고 길거리에 버려져 다리를 심하게 다친 유기견 한 마리가 보호소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인지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거칠게 으르렁거리는 그 작은 생명을 향해 모두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식 씨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얘야, 이제 안 아플 거야. 걱정하지 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친 유기견을 다정하게 달래며 정성껏 돌보는 모습에서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 유기견 봉사를 갈 때마다 종종 마주치게 되었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의 따뜻한 심성에 호감이 갔던 저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이어가던 중 성식 씨는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라는 것과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는 카페에 마주 앉아 깊은 한숨을 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효정 씨, 사실 저는 효정 씨가 이렇게 대단한 집안의 딸인 줄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네요. 내가 효정 씨 옆에 있어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진심으로 제 배경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을 보고 접근하는 여타의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청렴하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한 것이죠. 성식 씨, 그런 조건이 우리 사이에 뭐가 중요해요. 저는 성식 씨의 따뜻한 마음과 바른 인성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다독였고 제 확고한 태도에 그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변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온화하고 따뜻할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 최세리는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저희 친정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한 요구를 해왔거든요. 효정아, 너희 친정은 워낙 잘 살잖니. 사돈어른 회사도 매년 번창한다면서? 아, 예. 아버지가 열심히 하시죠. 참 대단하시다. 아휴, 그나저나 나는 요즘 몸이 왜 이렇게 쑤시니? 안 아픈 데가 없다. 몸이 안 좋으세요? 한의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집에 안마의자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알아보니까 비싸더라고. 한 5, 600은 그냥 줘야겠더라고. 아, 저는 그 어머님에게 안마의자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님은 몹시 기뻐하셨고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시작이었을까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시누는 저한테 바라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 안마의자는 아마 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하려는 일종의 테스트였나 봐요. 그런데 덥석 원하는 걸 사주니 얘는 완전 ATM기로 써도 되겠구나 싶었겠죠. 새언니, 나 친구들 만나는데 나만 명품 가방 하나 없는 거 있죠. 새언니가 나 가방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아, 가방이요? 나만 에코백 들고 다니고 진짜 자존심 상하고. 알겠어요. 하나 골라봐요. 정말요? 언니 최고. 우리 오빠 결혼 진짜 잘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달라는 것도 잘 사주고 시댁의 대소사 비용도 거의 제가 도맡아 결제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나중에는 이를 아주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사소한 비용까지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결제를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건 아닌데 싶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주자 싶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들렀다가 거실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쉿, 목소리 낮춰. 순진에 빠졌으니까 그 덕을 우리가 보는 거지. 라는데 대화의 주어는 없었지만 제 얘기 같았습니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을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하며 했던 제 행동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순진하고 이용해 먹기 좋은 호구의 짓거리로 보였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낮에 들었던 대화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자 남편은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짓고 미안해했어요. 자기 엄마랑 동생이 실언을 했다며 자기가 뭐라고 하겠다고 하면서요. 저한테 거듭 사과도 했죠. 효정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랑 세리가 워낙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가서 뭐라고 할게. 그리고 엄마나 세리가 뭐 해달라는 것도 안 해줘도 돼. 내가 중간에서 역할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당신만 곤란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했네.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랑 세리한테는 제대로 말할 테니까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라. 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미안하고 진솔한 얼굴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래,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철이 없고 염치가 없어도 내 남편만큼은 이렇게 중심이 잡혀있고 좋은 사람이니 내가 참아야지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을 믿었던 저, 어쩌면 시어머니와 시누 말처럼 제가 너무나도 순진하고 어리석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 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효정아, 나 지금 다니는 회사 아무래도 비전이 없는 것 같아. 매일 야근에 시달려도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혹시 장인어른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을까? 장인어른 밑에서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내가 당신이랑 장인어른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그동안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이 안쓰러웠던 저는 다음날 곧장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위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조금 당황하셨지만 딸인 저를 지극히 아끼는 마음 하나로 남편을 당신의 회사의 정직원으로 입사시켜 주셨어요. 다만 아버지는 아무리 사위라고 할지라도 회사 내의 질서와 다른 직원들의 눈이 있으니 차근차근 일을 배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이라지만 남편에게 주신 직급은 실무자 직급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역력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대리? 아버님 회사라 그래도 최소한 팀장이나 과장 자리는 주실 줄 알았는데. 평소에 다정하고 겸손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거만하고 오만한 불평에 저는 너무 놀라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얼굴로 굳어버리자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1초 만에 얼굴색을 싹 바꾸며 천연덕스럽게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내 말은 장인어른께서 나를 믿고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실무부터 열심히 배우는 게 당연하지. 나 아버님께 너무 감사해. 내일부터 정말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일할게. 장인어른 실망하게 안 해드릴 거야. 그는 다급하게 말을 바꾸며 제 손을 잡고 웃어 보였지만 이미 제 가슴속 깊은 곳에는 정체 모를 불길함과 찝찝함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순수하고 겸손했던 최성식이라는 남자의 얼굴 뒤로 아주 낯설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세한 찝찝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모든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릴 거대한 파국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마침 출장 중이라 남편 차가 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차를 끌고 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던 도중 물을 좀 쏟았고 티슈가 필요해 조수석 앞에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글러브 박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손에 닿더라고요. 꺼내보니 작은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던 저는 일단 회사에 도착한 후 주차를 하고 그 핸드폰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핸드폰이 아니었고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죠. 설마 폰을 2개를 쓰는 거야? 그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다급히 전원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갤러리 앱을 열게 되었는데요. 화면에 뜬 사진들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갤러리 안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젊고 어린 여자의 사진이 수백 장 들어있었거든요. 남편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요. 외모가 화려하고 화장도 짓고 옷도 야시시하고 꼭 화류계 여자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지은 듯한 깔끔한 오피스텔의 내부 사진이나 새로 산 가구와 가전제품 사진들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도 서류 같은 걸 폰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 상의 임차인 이름에는 남편 최성식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이런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게 뭔 줄은 알았죠. 이 여자의 집을 구해줬구나 라는 것을요. 머리가 하얗게 백지장이 된 저는 홀린 듯이 카카오톡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대화방의 이름은 진이었습니다. 대화방 안에는 남편이 그 어린 여자와 주고받은 구역질 나는 애정 행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피스텔에 새로 시킨 침대는 잘 도착했어? 오늘 낮에 잠깐 들를게. 오빠 빨리 와. 보고 싶어. 새 집 어때? 너무 좋지. 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좋아. 오빠 덕분이야. 호텔비 안 나가도 되니 나도 좋지 뭐. 그런가? 와서 침대 매트리스 괜찮은지 확인해봐. 그래야겠는데?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제 앞에선 다정하고 헌신적인 천사 남편인 척 연기했지만 뒤에서는 몰래 투폰을 쓰고 어린 여자와 오피스텔을 얻어 2집 살림을 하고 있던 남자. 하지만 더 경악할 만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우이 최세리와 남편이 나눈 문자 대화창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 대화방 안에는 그동안 남편이 쓰고 있던 소름 끼치는 가면의 진짜 정체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나 여행 가고 싶은데 새언니한테 비즈니스서 끊어달라고 할까? 야, 내가 말했지. 자꾸 소소한 걸로 푼돈 뜯어내려고 하지 말라니까. 큰 걸 한 번에 얻어야지. 자꾸 사소한 걸로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제발 너랑 엄마랑 재 좀 뿌리지 말고 있어. 너 결혼해야 된다며. 집 안 얻을 거야? 그치, 얻어야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여튼 너랑 엄마는 눈치가 없어. 내가 적당히 잘 얘기할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보았던 그의 따뜻하고 순수했던 모습, 저희 집안의 재력을 알고 부담스럽다며 뒤로 한 발 물러서던 그 자존심 강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저라는 순진한 금수저 하나를 물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신우이의 대답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근데 오빠 회사 잘 다니고 있어? 존나 짜증나. 장인이 나를 개무시하는지 꼴랑 대리를 준 거야. 근데 뭐 어쩌겠냐. 일단 숙이고 들어가야지. 참아. 어차피 나중에 오빠가 회사 다 물려받고 사장할 건데 뭐. 그때까지만 굽실거려. 오빠 그런 거 잘하잖아. 가식도 잘 떨고. 야, 가식이 아니라 처세술이 좋은 거거든?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와 재산을 집어삼키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모양이더군요. 시댁 식구들 전체가 저를 하나의 호구이자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나중에 따로 알아보니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교묘하게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과 상간녀의 명품을 사는데 남용했고 서류를 조작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사이라고 믿고 맡겨준 신뢰를 철저하게 뒤통수를 치며 더러운 불륜 자금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 너무 커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핸드폰을 들고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가 그 뺨을 후려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성으로 억눌렀습니다. 아니야, 지금 터트리면 안 돼. 저 교활한 뱀 같은 새끼들은 분명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거야. 지금 당장 끝을 내는 것은 저 기생충들에게 너무 가벼운 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투폰에 있는 모든 임대차 계약서,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 불륜 사진들, 그리고 신우이와 나눈 그 소름 끼치는 계획들까지 모조리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조용히 남편에 관한 뒷조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모든 법적 준비, 이혼 소송과 횡령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완벽하게 세팅될 때까지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칼을 갈며 은밀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말에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모여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효정아, 내가 진짜 기쁜 소식이 있어서 널 불렀다. 우리 세리 말이야.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아가씨. 시누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한의사예요. 제가 만나는 오빠.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한의사라는 남자조차도 저희 집 배경을 내세우며 선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맞장구를 치며 본격적인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이 쪽 집안에선 집을 우리 쪽에서 하길 원하더라고. 사이가 명색이 한의사니까 집은 우리 쪽에서 해오는 게 맞지 않겠냐고.
순간 저는 이 인간들이 또 무슨 미친 소리를 하려는 건지 직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니? 그래서 말인데 효정아. 사돈 어른이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계시다며? 그 중에 비어있는 아파트 하나 우리 셀이 신혼집으로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이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왜 사돈댁인 저희 친정아버지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놓으라는 것인지, 이 인간들은 나를 도대체 어디까지 바보멍청이로 보고 있는 건지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가만히 앉아있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장인어른께 말씀 잘 드려서 아파트 하나만 세리 명의로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부부한테 물려주실 재산인데 조금 일찍 앞당겨서 도와주는 셈 치고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얼굴에 따귀를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기가 다 물려받을 재산, 차에서 발견한 폰에서 보았던 남편과 신우이의 대화 내용이 뇌리를 스치며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뜬 뒤 아주 세상에서 제일 순진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빠 명의로 된 그 아파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어서 당장 빼기가 어려워요.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의 표정이 일순간 실망감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미끼를 던졌습니다. 대신 제가 세리 아가씨 신혼집으로 딱 어울릴 만한 훨씬 더 괜찮은 집을 하나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도 다 새로 되어 있고 꽤 괜찮은 새 집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준비해 드릴 테니까 집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입에서 책임지고 준비하겠다는 확답이 떨어지자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최고. 내가 이래서 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 집에 어째 이런 복덩이가 들어온 건지. 와, 대박. 새언니 진짜 고마워요. 역시 새언니네 집안이 빵빵하니까 이런 스케일이 나오는구나. 남편 역시 제 볼에 입을 맞추며 가장된 목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여보,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충성할게. 당신이 내 인생의 구세주야.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꼴을 보며 저는 코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참았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효정아, 그 집이 어디 아파트니? 평수는 몇 평이야? 새언니, 집 구경은 언제 갈 수 있어요? 예비 신랑이 자꾸 집이 어딘지 물어보네요. 탐욕에 눈이 먼 기생충들은 빨리 집을 내놓으라며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독촉에 흔들림 없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예비 신랑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 오시는 날 있죠? 그때 제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집 위치랑 서류 깜짝 선물로 시원하게 공개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의 그 완벽한 연기에 시댁 식구들은 예비 신랑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뒤 시누이의 예비 신랑인 한의사가 시댁으로 정식 인사를 오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기세등등하게 예비사회를 맞이했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세리야, 집 알아본 건 어떻게 됐니? 시댁 식구들과 신우의 예비 신랑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하나하나 여유롭게 마주한 뒤 미리 준비해온 묵직한 폴더 하나를 테이블 위로 꺼내놓았습니다. 네, 제가 약속한 대로 아가씨 신혼집으로 추천할 만집 서류를 가져왔어요. 열어보세요. 신우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다급하게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와 사진들을 확인한 순간 신우이의 미소는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새언니, 이게 뭐예요? 오피스텔 계약서잖아요. 신우이는 실망감과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툴툴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파트로 해준다더니 겨우 오피스텔 구한 거예요? 신혼집을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효정아. 왜 번듯한 아파트를 놔두고 이런 데를 계약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두 모녀가 투덜거리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무심코 폴더 안의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주소와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여보,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식탁에 앉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왜? 당신 이름으로 계약한 당신 집이잖아. 아가씨, 불만 갖지 말고 그 서류 뒤에 있는 사진들도 마저 다 넘겨봐요. 제 말에 신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계약서 뒤에 철해둔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엄마, 이거 오빠 아니야? 이 여잔 누구야? 저는 남편과 그 여자 사진들도 다 넣어두었거든요. 사진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입에서도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식아, 이게 다 뭐니? 남편은 이마에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잡더라고요. 효정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인데. 핸드폰을 2개나 쓰고 참 철저하더라고, 당신. 당신이 이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얻어준 오피스텔이잖아. 얼마나 좋으면 집까지 얻어줄까? 그러지 말고 아예 이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아. 제 말에 신우와 시모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도 말했죠. 아가씨 오빠가 최고급 가구까지 싹 다 넣어서 완벽하게 꾸며놓은 집이니까 예비 신랑이랑 여기서 살림 차리든가 해요.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신우이의 예비 신랑이 기가 막힌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 엉망진창의 분위기 속에서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이 집은 신혼집으로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월세 다 우리 아빠 회사 돈 횡령해서 구한 거거든요. 조만간 경찰 압류 들어갈 거라 못 들어가겠네? 시모가 눈이 뒤집혀서 말했죠. 회사 돈을 횡령해? 우리 성식이가 그럴 리가 없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장인어른한테는 비밀로 해줘. 내가 진짜 미쳤었어. 그 여자가 꼬셔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내가 다 정리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네가 내 아빠 회사 들어와서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조용히 변호사랑 회계사 통해서 법적 조치 다 끝내놨거든.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경찰에 형사고소장 접수 완료했어. 당신 조만간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 그것도 당신이 다 토해내야 될 거야. 손해배상 민사 청구 소송도 이미 접수했거든. 당신이 상간녀 이름으로 계약한 그 오피스텔 보증금? 회사 돈으로 들어간 거 확인됐으니까 가압류 들어갈 거고, 당신이 쓴 돈 싹 다 민사로 추징해서 회수할 생각이야. 뭔 말인지 알아? 너 이제 완벽한 개털이라고. 알겠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듯 입을 떡 벌리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았습니다. 효정아,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그 구차하고 더러운 변명을 들으며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너네 엄마 동생 나더러 순진하니 어쩌니 그딴 소리 했지. 그래, 너 같은 인간한테 속은 거니 내가 순진한 걸지도 몰라. 근데 니들은 악독한 데다 멍청하기까지 한 거야. 뭐?
큰 걸 한 번에 얻어야지 작고 소소한 걸로 요구하지 말라고.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아서 사장할 때까지 굽실거리면서 참겠다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기생충 같은 인간들아. 나랑 우리 아빠 돈 빼먹고 도둑질해서 밖에서 딴 년이랑 두 집 살림까지 차렸는데 용서! 좋게 봐주니까 진짜 나를 호구로 본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 채성씨. 당장 내일까지 짐 싸서 꺼져. 우린 이혼이야. 그리고 경찰 조사 잘 받고. 어쩌면 횡령으로 감방에서 콩밥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저는 절박하게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미련 없이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인과응보는 아주 빠르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도 쫓겨났고 아빠 회사에서도 즉각 해고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매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고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빼돌린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던 상간녀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 측에서 제기한 민사소송과 가압류 조치로 인해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전부 회사로 환수되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흔적도 없이 도망가 버렸죠. 남편이 감옥에 가면서 발생한 엄청난 빚과 민사배상금은 고스란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당연히 개망신당하고 파혼했고요. 그 와중에 저는 빠르고 깔끔하게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명백했고 형사사건까지 얽혀 있었기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승소했죠. 결혼 전 저는 사람을 볼 때 조건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됨됨이와 인성만 보면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그 따뜻한 인성조차 돈과 탐욕 앞에서는 얼마든지 철저하게 꾸며지고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고 참 사람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험한 세상을 너무 모르고 순진하게만 살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쉽게 마음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끔찍했던 일을 계기로 세상을 조금 더 냉철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짜 사랑에 속아 제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을 뻔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 당당하게 다시 일어섰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절대 누구에게도 제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고 오직 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키며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유로 헤어지는 연인들이 많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혹은 집안의 반대. 저 역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20대를 온전히 다 바쳐 만났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별의 이유가 안타까운 현실의 벽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별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연인과 친구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된 후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 기막히고 어이없는 배신, 그리고 그들의 처절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6년을 만난 이요한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요한이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훤칠한 키에 인물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저희는 20대 중반에 소개해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참 많은 것을 함께 했죠. 서로의 사회 초년생 시절을 응원했고 직장 생활의 고충을 나누며 평범하고 예쁜 연애를 이어왔거든요. 저희 둘 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저는 요한이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 저희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큰 벽이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요한이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었죠. 요한아,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며? 이유가 뭐야? 아, 그게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좀 고지식하시잖아. 솔직히 말하면 네 직업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요한이의 입에서 나온 거절의 이유는 제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용과를 졸업한 뒤 피부 관리사로 꾸준히 일해오고 있었습니다. 피부 미용에 관한 전문적인 공부도 많이 했고 제 직업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요한이네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회사원인데 며느리 될 사람이 피부 관리사라는 사실이 성에 차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벌과 직업을 가진 자기들과 조건이 맞는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6년의 진심과 노력이 단지 직업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많이 울기도 했죠.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 계속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나도 내 직업을 무시하는 분들과 가족이 되어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는 않아. 제가 상처를 받고 헤어짐을 암시하자 요한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민영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아무래도 나한테 욕심이 좀 있으셔서 그래. 내가 시간 두고 천천히 부모님 설득할 테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어? 요한이의 다정하고 확신에 찬 위로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6년이나 만났는데 이 정도 위기는 같이 극복해야지. 저는 요한이의 말을 굳게 믿고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던 거죠.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던 어느 날 저는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인 조혜민을 만났습니다. 혜민이는 저와 대학에서 같은 미용과를 졸업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작은 속눈썹 연장샵과 왁싱샵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죠. 동종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기에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술 한잔을 하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죠. 혜민아, 나 요새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요한이랑 결혼 얘기 나오는데 요한이네 부모님이 나를 반대하신대. 반대? 왜? 너 6년이나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났잖아.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드신대. 요한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나는 피부 관리사라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나 봐.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요 며칠 잠도 못 잤어. 제 하소연을 들은 혜민이는 자기 일처럼 발끈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와, 진짜 어이없다. 요새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너도 기술직인데 대기업 다니면 다야? 민영아, 너 너무 상처받지 마. 요한 씨가 중간에서 잘하겠지. 요한 씨 너 엄청 사랑하잖아. 친구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니 꽉 막혔던 속이 조금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혜민이와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요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영아, 친구랑 아직 같이 있어?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진짜? 혜민이도 같이 있는데 괜찮아? 당연하지. 온 김에 혜민 씨도 가는 길에 같이 데려다 주면 되겠다. 이따 봐.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이가 차를 몰고 저희가 있는 가게 앞으로 왔습니다. 혜민이도 요한 씨 차 덕분에 편하게 가겠네 라며 고마워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요한이의 차에 탔죠. 그렇게 저는 조수석에 혜민이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 요한이가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더니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민영아, 내비게이션 보니까 경로가 애매하네.
너희 집을 먼저 들러서 널 내려주고 그 다음에 혜민 씨 샵 쪽으로 가서 내려주는 게 동선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해도 되지? 보통은 여자친구인 저를 제일 마지막에 바래다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기에 순간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니 혜민이의 집 방향이 저희 집에서 조금 더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 곳이라 요한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 동선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혜민아, 나 먼저 내릴게. 오늘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응, 민영아. 오늘 푹 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희 집 앞에서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인 요한이와 제 친한 친구인 혜민이가 단둘이 남겨진 차가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요한이의 행동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와 데이트를 할 때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별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항상 화면이 안 보이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카톡 창을 닫거나 화면을 끄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고요. 요한아,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해? 제가 무심코 물으면 요한이는 조금 과장된 몸짓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친하녀. 요새 부서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어서 업무 얘기 좀 하느라 그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회사 형이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기에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한이가 저에게 보여준 신뢰가 꽤 두터웠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여느 때처럼 만나 밥을 먹고 있는데 요한이의 표정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 묻는 저의 말에 묵묵부답이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아, 우리 결혼 말이야. 아주 조금만 미루는 게 어떨까? 미루자고? 왜? 어머님이 아직도 반대가 심하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최근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많이 편찮으셔서 상을 치를 수도 있을 만큼 너무 안 좋아. 이런 분위기에서 당장 결혼 얘기 꺼내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자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집안 어른이 편찮으시다는 말에 저는 서운함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결혼이야 나중에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힘내. 저는 요한이의 손을 잡으며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무색하게도 불과 한 달 뒤 요한이는 저를 카페로 불러내더니 너무나도 차갑고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영아, 미안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헤어지자고? 할아버지 편찮으시다는 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 우리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너랑 결혼할 자신 없어. 계속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도 지쳤고. 결혼 못할 거면 여기서 빨리 정리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일말의 미련이나 애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효아, 너 진짜 이기적이다. 나한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다고? 미안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잘 지내. 요한이는 제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반대가 심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고 모질게 이별을 통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설득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해놓고 갑자기? 6년의 청춘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에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했고 그 반대를 무릅쓰기 힘들다는데 어쩌겠나요?
그렇게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혜민이를 모두 아는 대학 동기 친구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영아, 너 혜민이 소식 들었어? 아니, 나 요새 정신 없어서 애들 연락 잘 안 했잖아. 혜민이 무슨 일 있어? 조혜민 결혼한다던데? 결혼? 걔 남자친구 없었잖아. 갑자기 웬 결혼? 근데 있잖아, 더 대박인 건 혜민이 지금 임신이란 소문이 있어. 정말? 그런 말 안 했는데 나한테. 속도 위반해서 급하게 결혼한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데? 친구의 혜민이 임신과 결혼 소식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의 존재도 몰랐는데 임신이라니. 그런데 축하의 말을 전하려던 제 입을 막아버리는 친구의 다음 말은 제 온몸의 피를 식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민영아. 좀 이상한 소문이 있더라. 뭐가? 아니, 혜민이가 결혼한다는 그 남자 말이야. 네 전 남자친구 이효환인 것 같던데. 뭐? 성경이가 혜민이가 네 전 남친이랑 데이트하는 걸 봤대. 그리고 자기 남친 대기업 다닌다고 이번에 성과금 많이 받아서 가방을 사줬네 어쩌네 자랑을 했다는데 네 전 남친도 그 회사 아니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효환이 완전히 헤어진 건 불과 한 달 전인데 갑자기 그 사이에 혜민이가 임신을? 시간을 가만 계산해보니 제가 요한이의 차에서 먼저 내리고 두 사람을 단둘이 보냈던 그날이 정확히 3달 전이었습니다. 어쩐지 그 뒤로 수상한 행동을 일삼고 자꾸 핸드폰을 숨기며 친한 형이라고 말했던 전남친. 그리고 집안 어른이 아프다며 결혼을 미루자고 했죠. 이후에는 부모님 반대를 핑계로 헤어지자고 했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혜민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민영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너무나도 평온하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혜민아, 너 임신했다며? 어떻게 알았어? 네가 주변에 결혼할 거라고 하고 다닌다며. 근데 그 애 아빠가 설마 이효환이야? 아니지. 제 직설적인 질문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황해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혜민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했습니다. 네가 들었다니까 우길 필요도 없겠네. 사실 맞아. 나 요한 씨 아이 가졌어. 우리 조만간 결혼할 거야. 뭐? 진짜 이효환 애라고?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랑 요한이 6년 만났어.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고. 근데 네가 걔랑 왜 임신을 해? 언제부터야? 설마 그때? 나 데려준다고 했다? 제 말에 혜민이는 작게 한숨을 쉬더니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때가 맞더군요. 제가 차에서 먼저 내리고 혜민이를 데려다 주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혜민이를 집 앞에 내려주려던 요한이가 가는 길에 아쉬운데 술이나 한잔 할래요? 라고 제안했고 혜민이도 거절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술 기운을 핑계로 함께 호텔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 몰래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만남을 이어왔고 혜민이가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이효환 그 쓰레기 새끼. 그래서 집안에 일이니 뭐니 거짓말하면서 결혼 미루고 너랑 그러고 있었던 거구나. 야, 이효환도 그렇고 너도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친구라는 년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울부짖으며 퍼붓자 조혜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저를 철저하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아, 왜 그렇게 흥분하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내 탓하지 마. 내가 들어보니까 어차피 요한이는 너랑 결혼까지는 할 생각 아예 없었대. 뭐라고? 부모님 반대도 반대지만 본인 스스로도 너랑 연애는 했어도 굳이 결혼까진 생각 안 했던 거지. 지금 뭐라고 했어? 이효환이 그렇게 말해?
너랑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네가 자꾸 결혼하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웠대. 그러니까 내 말은 꼭 나 때문에 니네가 헤어진 게 아니야.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요한이는 너랑 결혼할 생각 1도 없었으니까. 너희는 어차피 끝날 사이였다고. 혜민이의 그 잔인하고 천박한 독설에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배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저의 6년짜리 사랑과 직업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친구.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네가 너무 나한테 악감정 가지니까 좀 억울해서 하는 말이지. 결혼이라는 게 인연이 있잖아. 너랑 요한 씨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어쩌겠니? 받아들여 그냥. 라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혜민이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둘 다 쓰레기구나 생각하며 이를 악문 채 그 지옥 같은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효환과 조혜민이라는 두 쓰레기를 제 인생에서 도려내기로 결심했죠. 물론 너무 억울하고 분해 며칠 밤낮을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저런 인성 바닥인 쓰레기들을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미리 걸러낸 것은 천운이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그 충격을 딛고 가게 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고 제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다른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 만난 그 사람은 이효환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단단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 따위는 단 한 번도 없었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딱 제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며 저는 거짓말처럼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내고 행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이효환과 헤어진 지 한 8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와 조혜민 모두를 알고 있는 대학 동기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민영아, 너 혹시 혜민이 소식 들었어? 아니, 나 걔랑 연락 끊은 지가 언젠데. 안 궁금하니까 그 쓰레기들 얘기 내 앞에서 안 해도 돼. 아니, 이건 진짜 대박이라서 그래. 들어봐. 조혜민 걔 아직도 식 못 올리고 미혼모 상태래. 뭐? 결혼을 아직도 안 했다고? 내 말이 벌써 배가 산만하게 불러서 출산 오늘 내일 한다는데 이효환이 아직도 결혼을 안 해준대. 참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조혜민은 하루빨리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이효환에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효환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대요. 처음에는 식장 잡을 시간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써먹었던 그 지긋지긋한 변명을 똑같이 늘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당장 결혼식을 올리긴 무리다. 일단 아이부터 낳고 천천히 허락을 받아보자라고요. 이효환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혜민 아주 속이 타들어가서 미칠 지경이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애는 못 지운대. 근데 결혼은 미루고 있고. 조혜민 완전 미치려고 한다더라. 참나. 부모님 반대? 웃기고 있네. 그냥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면서 또 부모 핑계 대는 거지. 이효환은 원래 비겁한 쓰레기고 조혜민도 꼴 좋다. 나한테 꺼드럭거리면서 훈계나 하더니. 저를 찰 때 써먹었던 그 얄팍한 핑계를 조혜민에게도 똑같이 써먹고 있는 이효환. 그리고 남의 남자를 뺏고 임신까지 해놓고도 정작 결혼은 하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는 조혜민. 두 사람의 그 꼴사나운 막장 드라마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치고 흘려보냈죠. 몰라. 알아서들 살겠지 뭐. 지들 인생인데. 난 이제 걔들 어떻게 살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관심을 완전히 끄고 저를 아껴주는 지금의 남자친구와의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이효환과 완전히 끝난 지 어느덧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겹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영아, 대박! 미쳤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야, 이호환 결혼한대. 모바일 청첩장 찍었더라. 결혼식 2주 남았어. 저는 순간 실소가 터졌습니다. 참나, 기어코 드디어 하긴 하네. 조혜민 아주 입이 귀에 걸렸겠어. 그렇게 할 거 진작하지. 애 낳고 나서 이제서야 한다니? 하지만 친구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야, 조혜민이랑 결혼하는 거. 신부가 다른 여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신부가 조혜민이 아니라고? 그래, 카톡으로 모바일 청첩장 보냈어. 봐봐. 저는 친구가 전송해준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러보았습니다. 화면 가득 화사하게 웃고 있는 웨딩 사진 속 신랑은 분명 이호환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는 신부는 조혜민이 아닌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뭐야? 이호환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럼 조혜민은 애도 있잖아. 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된 거지. 조혜민 혼자 미혼모로 애 낳고 기르고 있다는데 이호환이 그냥 팽한 거지. 근데 조혜민은 이호환이 딴 여자랑 결혼하는 거 꿈에도 모를걸? 나도 이거 요한이 회사 쪽에 아는 사람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된 거거든. 상대 여자는 그 회사 임원 딸이고 본인도 그 회사 연구원이래. 기가 막혔죠. 조혜민과의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던 이호환은 결국 조혜민 몰래 조건 좋은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청첩장의 날짜와 예식 시간을 확인한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 두 인간들의 처절한 결말을 제 눈으로 보고 싶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죠. 청첩장에 적힌 결혼식 시간은 오후 1시였고 아직 1시간 남짓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조혜민의 왁싱샵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샵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님도 없이 텅 빈 가게 카운터에 앞치마를 두른 조혜민이 앉아있더라고요. 혼자 독박 육아와 샵 운영을 병행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것 같았죠. 저를 발견한 조혜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채민이요? 네가 여길 왜 와? 혜민아, 오랜만이다. 표정이 왜 그래?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아주 엉망진창이네. 너 뭐야? 나 약 올리려고 왔니? 용건 없으면 당장 나가. 너 왜 아직도 이호환이랑 결혼 안 했어? 그 말에 조혜민은 노려보더라고요. 그걸 왜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너랑 결혼은 하긴 한데? 어이가 없네. 당연히 하지.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데. 요한이가 부모님 설득하고 조만간 날짜 잡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좀 내 가게에서 나가줄래? 날이 잔뜩 선 그녀의 목소리에 저는 픽 웃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휴, 이요한 진짜 레파토리도 안 바뀐다. 그놈의 부모님 반대. 야, 이거나 봐. 저는 조혜민 얼굴 앞으로 이요한의 모바일 청첩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었니? 화면에 떠있는 이요한의 이름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자의 사진. 그 청첩장을 본 순간 조혜민의 두 눈이 말 그대로 허옇게 뒤집혔습니다. 핏기가 가신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뭔데? 보면 몰라? 네가 임신까지 해가며 나한테서 뺏어갔던 이호환 오늘 결혼해. 다른 여자랑. 너 아예 몰랐던 거야? 와, 이호환 대단하다. 뭐? 부모님 설득해서 너랑 몇 개월 안에 결혼한다고? 웃기고 있네. 결혼은 오늘 하는구만. 그것도 다른 여자랑. 조혜민은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덜덜 떨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 숨을 헐떡이는 그녀의 귓가에 저는 그녀가 1년 전 저에게 뱉었던 그 잔인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습니다. 혜민아, 그러고 보니 이호환은 나뿐만 아니라 너랑도 애초에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나 보네?
너 입 안 닥쳐? 당장 안 꺼져? 저는 그녀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효안이 나랑 연애는 해도 굳이 결혼까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근데 너한테도 그랬구나. 애까지 낳았는데도 기어코 너랑은 결혼하기가 싫었나 봐. 세상에 어쩜 좋니? 조혜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두르고 있던 왁싱샵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바닥에 패대기 치더군요. 이효안이 개새끼 날 속이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해? 조혜미는 눈이 완전히 뒤집힌 채 카운터에서 가방만 덜렁 챙겨 들고 샵을 뛰쳐나갔습니다. 길가로 뛰어나간 그녀는 허겁지겁 차를 타고 청첩장에 적힌 예식장으로 향했죠. 저는 그 뒤로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 완벽한 파멸의 순간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예식장은 시내에서 꽤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식장이었습니다. 제가 택시에서 내려 식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결혼식은 이미 시작되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객들 틈에 섞여 조용히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턱시도를 빼입은 이효안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주례사가 한창 이어지고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 있었죠. 이효안의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요. 하지만 그 결혼은 제대로 끝낼 수가 없었죠. 조혜민이 등장했으니까요. 이효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적막한 웨딩홀 아래 조혜민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고 단상 위에 있던 이효아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석에 앉아있던 요한이의 부모님도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 뭐야? 하지만 조혜미는 하객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두굽이 부러질 듯한 기세로 버진로드를 성큼성큼 걸어 단상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직원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죠. 네가 인간이야? 네가 사람 새끼냐고! 네 새끼까지 난 나를 버리고 딴 여자랑 실실 쪼개면서 결혼을 해! 장내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애가 있다고? 저 여자가 애 엄마야? 하는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름다웠던 신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신부 측 부모님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요한이는 덜덜 떨며 마이크도 없이 조혜민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당장 나가. 이 여자 미친 여자예요. 끌고 나가세요. 미친 여자? 너 지금 나한테 미친 여자라고 했어? 네가 나한테 부모님 반대 심하니까 애부터 낳고 천천히 결혼하자며. 근데 내 뒤통수를 치고 딴 여자한테 장가를 가. 너는 이 결혼 절대 못해. 조혜민은 이효안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 이효안의 얼굴에 손톱을 세워 핥히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미친 듯이 오열했죠. 나! 이거 안 나? 신부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고 신부 측 아버지가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해져서는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저 여자 말 사실이야? 자네 애가 있어?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조혜민을 뜯어말렸지만 조혜민은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며 식장을 완벽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저는 식장 맨 뒷줄 벽에 팔짱을 끼고 기대어 서서 그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난장판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서로의 밑바닥을 뜯어먹으며 파멸하고 있는 꼴이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그날의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완벽한 사이다였습니다. 당연히 그날 이효안의 결혼식은 파토가 났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이효안의 뺨을 갈기고 식장을 떠나버렸고 하객들도 혀를 차며 수군거렸죠. 나중에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결혼식장에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이 수두룩하게 와 있었고 그 엄청난 결혼식 사건은 회사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게다가 파혼당한 신부의 아버지가 회사의 임원이었으니 이효안이 그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리 만무했죠. 임원은 당장 이효안을 부서에서 내쫓고 매일같이 피말리는 인사보복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효아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고 회사를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더군요. 이효안과 조혜민의 진흙탕 싸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효안은 조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조혜민 역시 지지 않고 이효안을 상대로 양육비 전액을 일시불로 토해내라며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더군요. 서로를 죽일 듯이 물어뜯는 그 처절한 소송전 때문에 조혜민의 왁신샵은 문을 닫은 지 오래라고 합니다. 장사는커녕 매일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며 혼자 애를 업고 지옥 같은 소송을 치르고 있겠죠. 저는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실소를 터뜨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나를 연애 상대로는 봐도 결혼은 못하겠다며 6년의 사랑을 모욕했던 이효안. 친구의 남자를 빼앗아 임신까지 하고서 나를 조롱했던 조혜민. 가끔은 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이효안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훨씬 큽니다. 조혜민처럼 아이까지 낳고 비참하게 팽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끝내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끼리끼리 만나 철저하게 파멸해준 그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가 소개해 주었던 다정하고 단단한 지금의 남자친구와 아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역시 제 직업을 존중해 주시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이효안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도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똥차가 지나가면 벤츠가 온다는 옛말이 제 삶을 통해 이렇게 완벽하게 증명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를 갉아먹었던 과거의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잊고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고 행복한 앞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제 길고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